바쁜 일상, 궁금한 이슈에 대한 5가지 질문에 명쾌한 해답을 드리는 안진용의 오답노트.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봉준호 감독, 트럼프 재선, 계엄 선포 예언했다. 미키 17, 허와 실.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 이후 6년 만에 신작을 내놨는데요. 미키 17은 어떤 영화인가요? 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Have a nice day, see you tomorrow. 뭐죠? 좋은 하루 보내고 내일 봅시다 이 얘기인데 이걸 바꿔서 Have a nice death, see you tomorrow. 이건 말이 되나요? 오늘 잘 죽고 내일 보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키 17은 바로 이런 영화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안에는 익스펜더블이라는 게 나와요. 뭐냐면 소모품이에요. 인간을 일종의 3D 프린터로 계속 출력을 하는 거죠.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뭐 위험한 일에 이 인간을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험한 일로 인해서 죽게 됐다. 그러면은 다음날 똑같은 사람을 복제해냅니다. 복제품인 거죠. 결국 똑같은 인간을 계속 재생산할 수 있으니까 뭐 몇 명 정도 그냥 죽어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왜 미키 17이냐? 미키라는 이름을 가진 주인공이 17번째 복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동안 봉준호 감독은 사회 계급 문제라든지 빈부격차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을 다뤄왔는데 최근에는 인류가 문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류애가 사라지고 사람을 소모품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되고 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연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봐야 될까? 이 부분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하지만 봉준호 감독의 특징은 이런 이야기들을 결코 무겁지 않게 유머로 승화시킨다고 하는데 미키 17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키가 죽는데 그 순간에도 미키는 평온해요. 죽은 줄 알고선 소각시키려고 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놀라서 어이구 어떡하지? 살아있는데 하는데 미키는 태연하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날 소각시키세요 해요. 왜냐? 기존 그의 기억을 모두 갖고 또 다른 복제품으로 나오면 그만이기 때문이죠. 자,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랑 똑같은 인간이 내일 당장 복제될 수 있다. 뭐 지금 당장은 내가 몸이 2개가 되니까는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몸이 2개였으면 좋겠어. 왜냐면은 한 명은 학교 가고 한 명은 집에 있고 또 한 명은 일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생각하는데 사실 끔찍한 일이거든요. 과연 그런 상황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봉 감독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봉 감독이 이 영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을 예언했다는 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자, 이거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더 이슈가 된 이야기인데요. 통상적으로 이 작품 안에서는 미키, 주인공은 미키인데 굉장히 눈에 띄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바로 마셜과 일파 부부입니다. 마셜. 이게 누구냐면은 극 중에 등장하는 독재자의 이름입니다. 왜 그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헐크 역을 맡았던 마크 러팔로가 맡은 배역인데 굉장히 기괴한 집착을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결정을 아내에게 미루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떤 지도자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또 하나, 굉장히 근엄한 표정을 짓긴 하지만은 이렇게 빨간색 야구 모자를 쓰고 그에게 열광하는 지지자들, 그 팬덤의 조화를 보면은 뭐가 떠오르죠? 실제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가,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든다는 그 구호를 외치면서 빨간색 모자를 썼었죠. 여러모로 트럼프 대통령이 연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며칠 전에 영국의 한 이런 행사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어요. 트럼프라는 직접적인 거론은 없었지만 사회자가 이거는 누군가를 생각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봉준호 감독은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작품을 찍고 나서 전혀 의도가 없었는데 완성된 영화를 보니까 우리가 무언가 예언한 것 같기도 하다라고 마크 러팔로와도 대화를 나눴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거, 실제로는 이 영화는 2021년, 즉 미국 대선 한참 전에 각본을 썼고 촬영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재선에 성공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독재자 부부를 얘기를 든 건 마르쿠스 혹은 차우셰스크와 같은 실제 독재자 부부를 염두에 둔 설정이라는 게 봉준호 감독의 설명인데, 하지만 이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현실에 빗대서 많이 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계엄 상황을 예상했다는 건 또 무슨 이야기인가요? 자, 방금 극 중에 등장하는 독재자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마셜이었죠. 근데 마셜, 어딘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나요? 지난해 12월 3일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 비상계엄, 계엄의 미국 표현이 바로 마셜 로우입니다. 즉, 이거 뭔가 계엄 상황을 본 감독이 미리 좀 예상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실제로 본 감독은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서 이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본인이 초등학교 4학년 때 12.12 사태, 그 계엄을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후에 12월 3일 날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너무 초현실적으로 다가와 이질감 때문에 당황했던 것 같다. SF 영화처럼 받아들여졌고 황당해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지인이 연락이 와서 감옥에서 전화를 받는 거냐? 그런 건 아니지라고 농담을 했다고 하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본 감독은 금방 정리될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너무나 당황했던 건 사실인데 우리도 스스로 당황하지 않았냐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극중 이름이 마셜이라는 거, 이게 과연 지금 이 시기에 개봉하는 영화 아무런 연관성이 없냐, 그런 분석이 나오는 건데, 중요한 건 이 미키 17이 사실 원작 소설이 있습니다. 원작 소설의 제목은 미키 7이에요. 그때는 7번만 복제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도 등장하는 독재자, 원작 속 독재자의 이름도 마셜이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이 마셜로라는 거는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계엄이라는 뜻이거든요. 즉, 그 소설을 쓰면서 원작자 역시 마셜이라는 이름, 이게 중의적인 표현, 사람 이름이기도 하지만 계엄을 뜻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장명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이름을 가져왔을 뿐인데, 공교롭게 이 영화가 개봉되는 시점에 비상계엄 사태가 최근 발생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혹시 봉준호 감독이 이를 갖다 쓴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영화는 2021년 시나리오를 썼고 2022년 촬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은 2024년 벌어졌죠. 굉장히 공교롭지만 사실상 그걸 염두에 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을 함께했던 배우고 이성균 씨를 추모했다고요? 자, 본 감독의 가장 최근작은 2019년 발표했던 기생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해 칸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을 받았고 이듬해에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비롯해 무려 4관왕을 휩쓸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취재를 다녀왔는데 그 곁엔 항상 이선균 씨가 있었습니다. 기생충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줬는데, 이랬던 이선균 씨, 지난 2023년 말 숨을 거두고 말았죠. 이에 대해서 누가 뭐래도 좋은 사람, 좋은 배우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선균 씨가 유명을 달리한 후에 본 감독이 지난해 1월 이 문화예술인 연대회의를 통해서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불행한 상황이 오기 전에 왜 빨리 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을까 하는 죄책감이 들었다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본 감독 입장에선 본인의 가장 찬란한 필모그래피인 기생충을 함께했던 배우가 이렇게 황망하게 가버린 거에 대해서 여전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추모하면서 누가 뭐래도 좋은 사람, 좋은 배우였다고 본인의 소회를 밝힌 겁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선균 씨는 이미 숨졌지만 그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중들은 쉽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 당시 이선균 씨가 협박을 받았었죠. 그때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에게는 지난해 연말에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고 현재는 항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 씨에 대해선 징역 4년 2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명백하게 이 사건에 있어서 이선균 씨는 범죄의 피해자였다는 것이 법적 판단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봉준호 감독의 귀환으로 한국 영화계가 다시 생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모두가 바랬던 게 이겁니다. 제가 굉장히 공교로운 거를 말씀드릴게요. 넷플릭스가 이제 기세등등하던 영화계를 밀어내고 OTT 시장을 만들었잖아요. 그 선봉장에 섰던 사람이 바로 봉준호 감독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넷플릭스가 봉준호 감독을 영입해서 만든 영화가 옥자였어요. 그리고 이 옥자가 칸 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돼서 현장에 갑니다. 그때 유럽 언론이 난리가 났어요. 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영화의 종주국이기 때문에 영화에 대한, 극장 상영에 대한 프라이드가 대단하거든요. 근데 극장 상영이 전제되지 않은 이 OTT 컨텐츠를 과연 영화로 볼 수 있느냐, 이 논란이 거셌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많은 멀티플렉스가 상영을 거부해서 몇몇 소수의 극장에서만 걸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후에 넷플릭스는 정말 날개가 달린 것처럼 시장을 장악해갔죠. 근데 그랬던 봉준호 감독이 6년 만에 돌아오면서 다시 영화를 선보인 거고, 이 미키 17 같은 경우는 영화, 극장 상영을 가장 중시하는 작품이라고 이미 처음부터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준호 감독의 귀환이 대중을 다시금 극장으로 오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기생충은 1000만 명이 넘는 관객이 왔습니다. 2019년은 대한민국 영화 역사상 가장 관객이 많이 들고 누적 매출이 높은 때였어요. 그걸 일군 사람이 봉준호 감독인데, 과연 6년 만에 돌아온 봉 감독이 그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보태자면, 저는 어느 정도 부흥 효과는 있겠지만 시장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장이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기본적으로 경제가 나빠지면서 사람들이 극장에 가는 거에 대해서 그 극장 관람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요. 또 하나, OTT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일부러 극장까지 가는 수고에다가 그 많은 비용을 내고 볼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너무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키 17이 공개가 되고 충분히 좋은 영화라는 이 붐이 분다면은 역시 이 영화는 극장에서 즐길 때 그 제맛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이후에 몇 가지 더 훌륭한 작품이 나오면은 어느 정도는 돌아섰던 관객들을 다시 극장으로 끌어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지웅의 오답노트, 다음에도 유익하고 즐거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